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좀 결정되다시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태유 교수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김태유 교수님을 몇 개월 전에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때 예, 교수님들의 교수님, 또 지식인의 지식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태희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예. 저는 교수 생활 전반부에는 에너지 자원 경제학을 주로 연구했고, 교수 생활 후반부에는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문 분야를 공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학과 지정학과 역사학을 거쳐서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면 저도 이제 떠오르지만 이제 국가 발전 원리, 예, 예,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예, 있을까라는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정말 평생도록 연구해 오셨고 저도 이제 배워 왔지만 한 365일 중에 362일을 학교에 출근하시면서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연구된 결과물을 또 후학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같이 이제 부족한 제자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가 발전 원리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명감을 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국내 여러 지식인들 또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뭐 사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과찬의 속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 닿는 범위 안에서는 네, 최선을 다해왔다. 네, 그리고 제가 후학들의 모범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 네, 말씀만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오랜만에 교수님 뵙고 제 채널에 이제 출연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이제 서로 이제 드릴 때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고는 이거 꼭 디벨롭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기로에 놓여 있고 그런 사명감하에 이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파하고 그런 것들이 또 제2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공약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반으로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사명감이 담겨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예. 하는 책을 출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제가 썼던 원제목은 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판부에서 처음이자가 너무 기니까 네, 마지막 기회를 강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온다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절박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지 네, 오늘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실제 뭐 리더격으로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치나 정책이나 경영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교수님과의 대담 좀 많은 부분들 좀 참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그 첫 문장이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한 선진 강대국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국민이 불행한 후진 약소국이 되는가? 라는 의문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처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작게나마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참 갖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어떤 관심, 생각들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경제 상황, 예. 25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예. 정말 뭐 모든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네, 오늘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똑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실 한때 한강의 기적 그래가지고 네, 한국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죠. 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묻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일 거예요. 네, 골드만삭스라는 그 연구소에서 아주 그 거대한 금융 연구소죠. 네, 거기서 세계 경제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2050년이 되면 네, 1인당 소득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는구나. 그랬는데 2013년에 그 맥켄지 한국 보고서라고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냄비 속에 끓어서 죽어가는 개구리에 비유한 보고서였죠. 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같은 골드만삭스에서 2075년 그 세계 경제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장기 예측을 발표했는데 네, 그 예측에 의하면 한국의 총 국민 국가 생산 GDP가 네, 필리핀,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타일랜드에도 뒤떨어지는 세계 24위가 될 거다. 네, 현재 세계 10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순위는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그러면 10위권의 국가가 24위로 떨어진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 그 사람들이 잘못 예측한 거 아닌가? 우리를 좀 또 편견을 가지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안타깝고 외람되게도 그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하면 몇 가지 아주 과학적인 아주 통계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6개 정부를 통해서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1%씩 대세 하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보수 정부 하에서도 그랬고 진보 정부 하에서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미국은 9년 만에 2만 불에서 3만 불이 됐습니다. 네. 독일하고 일본은 5년 걸려서 3만 불이 됐습니다. 우리는 3만 불이 되는데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다음이다라고 많이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증상이 나타난 건 병이 깊어진 다음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 병이 이미 굉장히 깊어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그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경제가 왜 그렇게 비관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워낙 아주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원인을 뭐 이렇게 꼽아본다면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첨단 디지털 미래 산업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죠. 네. 물론 플랫폼 산업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는 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미국 외의 국가들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꼭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첨단 기술 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선진국의 반격하고 개발도상국의 추격 때문에 소위 넛크래커 양쪽의 협공을 받아서 곧 그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른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간 산업 이미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자랑하던 조선도 세계 시장의 70% 중국이 가져갔고 우리가 자랑하던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중국 전기차가 뭐 세계를 거의 석권하려고 그러고 예. 배터리도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 네.
유일하게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D램 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자랑하는 그 첨단 기술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세 번째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근데 그냥 낮은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부부 두 명이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그 자녀를 2.1명, 0.1명은 이제 사고나 자연사 때문에 그런 건데 두 명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 두 명이 혹은 여성 한 명이 1.3명의 아이를 낳는 것을 저출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저출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0.7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출산율을 저출산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 극저출산 이렇게 불러야 될 지경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일할 사람, 연구할 사람, 미래로 나갈 사람 이 청년들이 없어지는 거죠. 네. 뭐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또 외람되고 죄송스럽지만은 정말 비관적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정말 그 수십여 년을 예. 이 국가 발전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신 분으로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다시 이대로라면 예. 다시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고 그냥 저성장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니까 예. 세계 경제가 평년 한 3.5%씩 증가하는데 예. GDP 규모가 근데 한국 경제는 GDP 규모가 평균 1에서 1.5% 증가한다면 예. 계속 그 GDP 세계 경제 규모에서 한국의 지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걸 이제 정확하게 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의 작은 토론자로서 예. 한 가지 좀 보태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25년 들어서 예. 최근 한 5개월 동안 그 조정폭을 논한다면 예.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에는 IMF가 2%로 전망을 했다가 예. 불과 3개월 만에 수정 조정을 했는데 1%로 조정했습니다. 예. 근데 퍼센트 포인트로 1% 포인트를 조정했는데 예. IMF 역사상 예. 한국 경제 성장률 조정폭 가장 크고요. 예. 그리고 세계 어떤 국가보다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예. 한국 경제를 내부적으로 진단했을 때 3개월 전 전망과 3개월이 지난 후의 전망을 헤아려 보면 0.4%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는데 역시 이 0.4% 포인트 조정폭도 한국은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25년 들어서 약 한 5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대혼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지정학적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는데 한국은 또 유독 대응을 못해서 이런 국면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예를 들면 예. 1분기 GDP 증가율이 한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5%대 예. 강한 플러스를 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놓여도 예. 더 취약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진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러면 교수님께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가 놓여진 현황, 예. 현주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현주소 이것을 좀 되돌아봤다면 지정학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놓여져 있는 지정학적 예. 환경에도 역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텐데 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이 지정학적인 변화 지금 단기 경제를 말씀하셨고 네, 또 중장기 경제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 지정학적인 변화 같은 것은 정말 거시적인 초장기적인 네. 그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자신이 뭐 이렇게 단기적인 경제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예측하는 일보다는 문명사학자로서 거시적으로 이 인류 문명의 변화의 변곡점
이런데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굉장히 누차 말씀드려서 외람되지만은 절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한테 지정학적인 아주 새로운 기회가 네. 운명적인 기회, 저는 그거를 행운의 여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네.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도 썼고 네. 요즘 강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 아주 초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쭉 있었습니다. 예. 왜 불리한 위치에 있었냐? 사실 그저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웅,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도 우리 한민족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떨친 분이라기보다는 네. 침략받은 침략자를 정말 격퇴를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업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왜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지 못했나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를 향해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꿈을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방황하는 경향을 제가 평생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도 소년 시절에는 우리는 좀 약소민족, 나약한 민족이 아닌가. 그러니까 침략만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인류 문명이 뭐 옛날 고대 문명을 빼놓고 근대 문명은 서유럽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서유럽의 가장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중심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영국은 국토가 프랑스의 반이 채 안 돼요. 국토 넓이가.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대평원이고 토지가 비옥해서. 그런데 10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전쟁사에 이름이 오르는 전쟁이 16번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쟁터가 전부 프랑스예요. 영국에서 싸운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싸웠어요. 그 얘기는 프랑스가 영국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 국토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가 왜 작은 나라의 침략을 받지? 프랑스 사람이 나약한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가 일단은 해군으로 다 시작하니까. 네. 근데 프랑스는 바다의 면에 있지만은 대륙에 닿아 있는 연안국이기 때문에 군대의 한 20-30%가 해군이면 70-80%가 육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은 영국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바다를 건너서 침략했다가 안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영국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해군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네. 그런데 프랑스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독일은 내륙 국가죠. 연안보다 더 뒤에 있으니까. 근데 독일이 프랑스보다 더 작아요. 국토가. 인구도 작아요. 그런데 보울 전쟁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해 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의 대관식을 해버렸어요. 프랑스로서는 뭐 정말 큰 수치죠.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또 침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륙 국가들은 거기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들끼리 끝없이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이겨서 등치가 커지면 그 힘을 가지고 연안국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와 육지에 접한 연안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 도서국과 내륙국 뒤에 있는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명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나쁜 운명을 저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운명이라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걸 운명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연안국의 저주 때문에 작은 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작은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한국이 연안국이죠, 바로. 네. 그리고 일본이 섬나라 도서국인데 프랑스는 영국의 국토가 2배 이상 되고 인구 3배 많은데 우리는 일본이 한국보다 국토가 훨씬 크고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 대륙은 한번 통일되면 독일이 국력을 키우는 것에 비할 수가 없는 우리의 뭐 10배, 20배 이상의 큰 국력을 가진 국가가 뭐 다민족 국가죠. 몽고족의 나라도 있었고 만주족의 나라도 있었지만 이게 또 연안국으로 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명사를 공부하고 나서 뭘 알아차렸냐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원래 그렇게 나약하고 침략만 받는 약소 민족 국가가 아니구나. 다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벗어나기 힘든 나쁜 운명, 지정학적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렇게 수없는 침략을 받았구나. 이걸 제가 알아차렸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명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았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한반도를 수천 년 지키면서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기회가 네. 지금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회가 어떻게 오냐면 북극 항로하고 함께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북극 항로의 해빙과 함께. 그리고 또 그 기회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저는 자원빈국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이름인 줄, 대명사인 줄을. 그죠? 네. 근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 그런 대로 괜찮게 살잖아. 왜 그러냐면 외국에 석유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수입하면 되거든요. 없으면. 그래서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석유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이런 데서 석유하고 가스를 실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실어 오는 길이 우리를 수에즈 항로 이렇게 부르는데 한반도에서부터 남중국 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 홍해 쪽으로 가가지고 석유를 실어 오죠. 그 길이 우리가 수출 상품을 실어 나르는 길이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왜 위험해졌냐면 지금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중국과 뭐 일본, 중국과 필리핀 뭐 이래 가지고 그 분쟁이 있어서 언제 거기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루카 해협은 지금 굉장히 적체돼 가지고 막혀 있고 또 말루카 해협에는 원래 해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적 사고 우리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도양 그다음에 홍해 쪽으로 가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 때문에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만 막혀도 우리 경제가 괴멸될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와 가스가 안 들어오고 수출품이 못 나가면 우리 경제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70년 잘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느라고 이 바닷길을 다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가져올 수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셰일 혁명이 터져가지고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네. 자급하고 이제 수출 여력까지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내가 바닷길을 더 지켜줄 필요가 뭐 있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지켜주려면 우리가 보호비를 받겠다. 지금 그런 네.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막히기만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볼 것 같으면 이 워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적인 전쟁을 해서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그 워게임 결과를 우리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양안 전쟁,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네.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가 대만이죠. 네. 두 번째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아니 한국이 참전도 안 하는데 왜 피해를 입냐?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가스 우리 수출품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에즈 남방 항로 이 대체 항로가 없어요. 막히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남방 항로 대신 북극 항로로 석유가스도 들어오고 수출품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정학적인 연안국의 저주 또 자원빈국의 저주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하기 정말 힘든 이러한 상황이 북극 항로가 열림과 함께 아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지금 빨리 공유하고 네.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굴러오는 행운을 놓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진단해 주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기로에 놓이긴 했으나 그래도 그냥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할 주제도 별로 없는 것인데 뭔가 대안이 있다. 지정학적인 영역에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북극 항로로 이렇게 규명을 해 주셨습니다.